작은 서점. 바렌카, 당신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내 구두는 언제나 누덕누덕 키워 거의 누덕이나 마찬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 때로는 구두 밑창도 꼴사납게 다 달아빠진 걸 그대로 신고 다닌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퓨도르 도스토옙스키의 데뷔작 가난한 사람들의 한 구절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하급관리 마카르 제부스키는 먼 친척인 바르바라를 연모하며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추천으로 2권의 소설을 읽게 되는데요. 자, 이어지는 이야기, 오늘 처음 선보이는 작은 서점 계절학기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또 다른 새 코너 문경수의 북극서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유명해서 읽어봤다고 착각하는 책, 이번 여름에 제대로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서점 계절 학기. 네, 계절 학기 첫 시간은 김정하 박사의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코너 제목만 듣고도 어느 분이 선생님으로 오시는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자, 10년간 도스토옙스키 4대 명작을 완역한 분이시죠. 김정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도스토옙스키 전도사 김정하입니다. 네. 아, 스스로를 김박이라고 하시는군요. 아니, 전에 우리 도스토옙스키 번역 일기로 네네. 이제 작은 서점에서도 이제 모셨었는데, 꽤 그래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다른 곳에서 이제 도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좀 많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좀 그거 느끼세요? 도스토옙스키 좀 붐이랄까요? 네. 뭐 저는 이제 뭐 일부러 좀 찾아보느라고 네네. 이제 알고리즘이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약간 우리 김정하 박사님의 그 전도사 역할이 톡톡히 지금 뭔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도 선생님이라고 많이 부르고들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이렇게 친근하게 도 선생님이라고 불러들 주시고, 그다음에 네. 관심도 있고, 또 이렇게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뭐 출판사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좋은 일이라고. 네. 네. 네네. 아니, 이게 사실 이 도 선생님이란 이분은 정말 평생 동국정하면서 살던 대문호였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먼 미래에 이렇게 자기가 많이 거론되고 막 이 한국인들이 이렇게 열광할지 정말 몰랐을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많은 네. 분들이 저한테 도 선생님이 100 몇십 년 후에 거의 200년 가까이 후에 이렇게 꼬레아에서 이렇게 네, 얘기를 꼬레아에서 네. 이렇게 본인의 작품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를 알면 참 기뻐하시겠다고 그쵸. 저한테 전도사로서 뿌듯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너무 아니, 감사하죠. 지난 시간에 이 도 선생님, 도스토옙스키와는 영혼의 탯줄이 이렇게 연결된 사이라 그랬는데, 뭐 제가 다 그냥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박사님이 너무 바쁘신데 요즘 특별히 또 조르고 졸라 모셔서 계절학기를 좀 진행할까 해요. 첫 시간 함께 살펴볼 책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책을 첫 번째 책으로 고른 이유가 있으세요? 이 수업이 도 선생님을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알아가자 이런 취지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도 선생님의 그 첫 번째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작품이라는 거는 심혈을 기울여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작품들은 뭐 그렇다고 도 선생님이 심혈을 안 기울였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작품들은 진짜 마감일에 쫓겨가지고 돈 때문에 그렇게 이제 쓰셨다면 바로 이 작품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유일하게 그 3번이나 네. 이렇게 퇴고를 하면서 수정하고 이렇게 3번이나 퇴고를 하면서 이제 쓴 거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완벽하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출간한 작품이고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벌이라든지 네네.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이제 40대에 도 선생님이 쓰신 40대, 50대 뭐 그때 도 선생님이 쓰신 거라면 이 작품은 아주 그냥 파릇파릇한 24살의 도스토옙스키가 쓴 작품입니다. 시간 차이가 꽤 나는군요. 그럼요. 죄와벌 사이에. 오. 그 중간에 또 시베리아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작품들은 이제 가난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밥벌이에 좀 연연하면서 막 써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되겠지만 그런 예. 근데 이거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네. 3번이나 퇴고를 하고 쓴 유일한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가난한 사람들 벌써 이제 뭔가 그 전에 이 번역 일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예술은 막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태어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가난을 소재로 뭔가 이게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그 내용과 느낌은 어떨 정도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도스토옙스키 작품 가운데 비교적 좀 짧은 편이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4대 장편의 유명세에 밀려서 아직 좀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조금 어찌 보면 좀 덜 유명한 그런 네, 작품을 알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좀 가난한 사람들의 내용을 네, 박사님께서 직접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많은 데에 보면 이게 일단 서간체 소설이고요. 그러니까 바르바라 17세인 바르바라라는 되게 아름답고 근데 이제 몸이 약하고 그런 소녀와 그다음에 이제 47세의 가난한 그런 하급 관리 마카르 제부슈킨이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의 그런 서간체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 보면 주로 뭐 사랑 이야기다. 사랑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사랑이야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남녀 관계의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자면 마카르 제부슈킨이 바르바라에 대해서 갖는 마음은 그런 약간 연정이 포함된 사랑이 맞고 바르바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좀 요 후반에 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자면 그게 과연 연정인가라는 데에는 퀘스천 마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맨 처음에는 바르바라가 고아인데 네. 이 고아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여자고 예쁘고 고아고 이러면은 먼 친척이라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애를 거의 팔아넘기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거의 업으로 하는 친척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제 제부슈킨이 바르바라를 구해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로 옆집에 살면서 이렇게 서간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데 처음에는 제부슈킨이 바르바라를 다 도와주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러는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도. 없는 살림에 남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을 또 이제 이렇게 그 돈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아주 가난한 그런 부엌 옆에 있는 그래서 새도 막 계속 죽어나가는 공기가 나빠서 네, 거의 5마리나 죽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살면서도 너무 행복하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이제 나중에 부서져 내리죠.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뭐 제복도 갖다 팔고 외투도 갖다 팔고 그리고 뭐 하여튼 신발도 다 떨어져 가는데 그것도 사신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바라한테는 제라늄 꽃을 사주고 장미꽃을 사주고 사탕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게 버티질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되고 오히려 바르바라한테 돈을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참지를 못하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부서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바르바라를 옛날에 한번 이제 범했던 적이 있는 그런 브이코프라는 지주한테 이제 시집을 가는 걸로 끝이 나는 거죠. 네.
서간체의 그 어떤 남녀 나이를 좀 잊고 뭐 그 어떤 가난한 두 남녀의 어떤 그 정이 오고 가고 그것만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그 이상의 뭔가 또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게 제목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쓸 당시에 도 선생님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 20살. 20살이라 그랬죠. 25살. 네, 네. 그래서 뭐 24살 이때 도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채무자 감옥에 가고 막 그 정도까지 네. 가난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왜 가난한 사람들을 첫 번째 작품으로 썼는고 하니 도 선생님이 어렸을 때 살던 곳이 그 아버지가 빈민을 위한 그 병원에 의사였어요. 네. 그렇다고 뭐 좋은 사람이어서 그게 아니라 그 직책을 맡은 거죠. 맡겨진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아주 주변에 죄 보는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네. 거예요. 극빈자를 위한 그런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 대한 되게 연민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걸 처음에 쓰는데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러시아어 뜻이 비에드니예요. 네. 그게 뭐냐면 가난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불행한. 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네. 돈이 없다는 그 가난 말고도 네. 불행한, 불행에 가까운, 불쌍한, 짠한.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연민이 가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불행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벨린스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벨린스키한테 발탁이 되면 이 사람 뜨는 거예요. 아, 네네. 비평가인데 네네. 어마어마한 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비평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우리가 가난함에 방점을 둔다면 이거는 네. 사회적인 소설로 익히죠. 가진 자, 못 가진 그렇죠. 자. 네. 그다음에 뭐 부유한 자, 이제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뭐 핍박 당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사회적인 소설로 읽혀요. 벨린스키는 그렇게 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새로운 고골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골이, 그러면 이때 새로운 고골이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이냐를 이제 살짝 설명을 하자면, 네. 우리가 그 문학 사조로 봤을 때 낭만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예요. 근데 그 가운데 러시아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들어온 거긴 한데 자연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고골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우리가 낭만주의는 보면 보통 귀족에 의한, 귀족을 위한, 귀족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네, 네. 보통 다 막 뭐 정말 사랑을 얘기하고. 네. 근데 비현실적인 어떤 살짝 비현실적이고 네. 이상적이고 네, 네, 네. 그리고 일단 배가 고프면 우리가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막 철학적이고 그렇게 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골이 어떤 일을 했냐면 고골의 외투라는 작품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하급 관리를 등장을 시켜요. 네, 이제 서민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고 거의 네. 서민 정도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름이 아까키의 빛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렇게 베끼는 필사 일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카피 페이스트해서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다 베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아까키의 빛이 그게 뭐냐면 아까키의 아들 아까키란 뜻이에요. 이름에서부터 베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외투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벨린스키는 이 외투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사회 비판적인 소설이 네. 나왔다. 그러면서 고골 그 도스토옙스키 역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 외투 관련 이야기, 그 다음에 파리 관련 이야기. 네. 그러니까 파리가 계속 나올 거예요. 파리 날개에 얻어맞아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마카르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신발 이야기. 이게 다 고골의 외투에 대한 네. 오마주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고골이 굉장히 네. 중요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네. 이해하는 데는 네. 고골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새로운 고골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벨린스키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 이 이제 25살의 도스토옙스키가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사실주의, 그 고골의 어떤 그
그 사조를 이어받는 그런 작가로 지금 말씀 표현해 주셨는데 당시 뭐 굉장히 그 극심한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책 속에 녹여 있겠지만 우리 박사님께서는 도스토옙스키의 관심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조도 물론 있지만 인간 심리에 더 있다고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어느 쪽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 심리가 또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네네. 네. 실제로 도 선생님이 그 시베리아에 가기 전에는 베트라슈옙스키 서클이라고 해가지고 벨린스키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런 서클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빈부격차만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갔다 와서는 사람들이 이게 빈부격차만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자들과 4년을 네. 살을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 정말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약간 변한 거죠. 구조와 환경이 개선된다고 사람의 삶이 네. 나아지지 않는다. 행복으로 가지 않는다는데 사람이 어떤 그 본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하게 되는군요. 그게 이제 지하생활자의 수기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거는 또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말 새로운 고골이라고 불린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원작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이렇게 번역해 오셨는데, 자, 이쯤에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의 좀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좀 낭독 좀 부탁드릴까요? 듣고 싶어요. 네. 제가 195페이지 거의 끝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바르바라를 떠나보낸 후에 마카르 제부슈킨의 마지막 편지인데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는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바르바라가 과연 제부슈킨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여기에는 지금까지는 다 날짜가 써 있어요. 네. 어떤 편지에. 근데 여기에는 날짜도 없어요. 더 이상 날짜가 의미가 없는 거죠. 날짜가 의미가 없다는. 네. 네네. 내 아가씨 바렌가, 내 소중한 사랑이여. 당신은 끌려가는군요. 결국 떠나가시는군요. 내게서 당신을 빼앗아 가느니 차라리 내 가슴 속에서 심장을 도려내는 편이 낫겠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서 받은 편지는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당신도 떠나고 싶지 않으신 것이지요. 당신은 억지로 끌려가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렌가? 게다가 앞으로 이 사람은 대체 누구한테 편지를 쓰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을 당신은 고려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낼 수 있겠냔 말입니까? 또 내가 누구를 내 귀여운 아가씨, 내 사랑이라고 불러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 나는 어딜 가서 나의 귀여운 천사를 찾으란 말입니까? 나는 죽을 것입니다, 바렌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심장은 이토록 큰 불행을 견뎌낼 수 없으니까요. 나는 당신을 친딸처럼 또 하느님의 빛처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내 귀여운 아가씨, 내 임이여. 당신만을 위해, 당신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게서 떠나시다니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임이여. 당신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 당신이 이렇게 떠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절절한데요. 님은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 절규가 느껴지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네요. 유일하게 네.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처음으로 47세에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사람이에요. 바로 이 장면이 고골과의 차별성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고골의 외투에서는 아까키예비치가 진짜 기계처럼 살아요. 네.
아무런 느낌도 없고 매일 가서 정서하고 집에 와서 또 정서하고 정서가 낙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외투를 너무 낡아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투를 사기 위해서 막 굶고 네. 이제 그 신발이 다를까봐 이렇게 까치발로 걸어 다니고 그다음에 조그만 빵을 먹는데 그 빵에 원래 이렇게 파리가 붙어 있어도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 자기의 느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외투를 사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가 인간임을 조금은 느끼게 되는 그런 건데 그거는 무생물이잖아요. 네. 물체잖아요. 하나의 물건. 그 물건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하는 그런 과정과 네. 지금 여기서는 바르바라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거. 그러게요. 내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바라가 떠나고 나면 편지 쓸 사람이 없는 거고 내가 나를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서간체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거는 서로의 삶의 의미를 서로 부여하는 거고, 부여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 고통스러운 그 현실에서 자기 존재를 찾는 그 방법인데, 맞습니다. 그 서간체의 이 구구절절한 표현들이 그 사람의 심리를 정말 묘사하는 훌륭한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골에서는 그 외투가 나오듯이 여기서는 지금 이 주인공이 제부스킨이 그 신발이 되게 또 막 집착하잖아요. 좀 편집 네, 맞아요. 일 정도로 그 약간 비슷한 어떤 뭐 의미가 있는 물건인가요? 너무 재밌는 구멍이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 제가 신발. 이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87쪽에서 88쪽 그 사이인데요. 이 마카르 제부슈킨 시집이라는 게 하나가 나오면 즉 네. 내가 유명한 작가가 되면은 나는 그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게 너무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유명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 네. 왜냐? 여기에 써 있죠. 예를 들어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벼랑간 마카르 제부시킨 시집이라는 제목으로 책 한 권이 세상에 떡하고 나왔다고 칩시다. 떡하니 나왔다고 칩시다. 이런 표현 너무 번역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저다운 번역이죠. 그러면 내 귀여운 천사요. 그때 당신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당신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내 책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나는 절대로 감히 넵스키 거리는 그때 이제 큰 대로예요. 네. 얼굴을 내밀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모든 사람들이 야, 저기 문학작가이자 시인 제부스킨이 간다. 저 사람이 바로 그 제부스킨이야 라고 말할 텐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 구두는 어쩌면 좋죠? 발인가. 네. 당신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내 구는 언제나 누덕누덕 귀여워 거의 누덕이나 마찬가지고 네. 그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 때로는 구두 밑창도 아까 읽어주셨던 네.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작가 제부시킨이 누더기 같은 구두를 신고 다닌다는 걸 다들 알게 될 게 아닙니까? 이건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사고방식이.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그러니까 정말 불쌍해요. 이 장면이. 네.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구두를 턱턱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유명한 작가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되게 독자들이 좀 주의하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마카르 제부슈킨과 네. 바르바라의 책 읽기를 보시면 바르바라는 굉장히 좋은 책들을 읽어요. 네. 고골, 푸시킨 이런 책들을 읽어요. 그런데 이 마카르 제부시킨은 옆방에 사는 네. 그 작가가 삼류 작가가 쓰는 이탈리아의 욕망. 네. 딱 제목만 들어도 우리 뭔지 알 것 같죠. 약간 좀 옐로우에 가까운.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네. 거를 보면서도 그게 좋은지 나쁜지 가릴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네. 외투를 줬잖아요. 네. 이거 한번 읽어봐라 네. 이러고 줬는데 외투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죠. 왜요? 그러니까 네. 자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너무나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따위 작품을 쓰는 겁니까? 고골인데. 네. 이런 작품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걸 읽은 독자 중에 누군가가 나 같은 사람한테 외투를 사주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또 새 구두라도 한 켤레 사준단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네. 너무너무 아주 그러니까 네.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자기가 숨기고 있는 그 치부, 그러니까요. 너무나 가난함 이런 것들을 다 왜 온 세상에 이렇게 밝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무섭게 네. 화를 내요. 네네. 사실 어찌 보면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여자 주인공과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부스키는 계속 바르바라를 위해서 꽃을 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막 팔아가지고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혹시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제부스킨의 행동을 왜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어떤 느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한 거죠. 이 사람은 단순한 처음으로. 연민이 아니라. 연민 네. 여기서 보면은 자기도 좀 찔리니까 연정이라고 하기 찔리니까 네. 내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요즘 많이 듣는 날 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런데 네네. 실은 여기 나오는 거 보면 맨 처음에 그 커튼을 이렇게 접어놓는 네네. 그런 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제부스킨이 내가 커튼 그 접어놓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자고 있고 뭐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 뭐 건강하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는 의미로 커튼을 접으라고 했는데 당신이 접어줬군요. 뭐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쓰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르바라의 편집을 보면.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실수로 접혔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 둘의 온도 차이가 분명히 맞아요.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카르 제부스키는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바르바라를 만나면서 47살에 처음으로 사랑의 눈을 뜨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약간 성장해가는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고 이러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약간 성장소설로도 읽힐 수가 있어요. 마카르의 입장에서 보면. 네, 네. 그런데 솔직히 바르바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르바라가 나중에 이제 그 브이코프라는 사람한테 네. 자기를 한번 범했던 적이 있는 정말 그리고 여기서도 굉장히 그 폭력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막 이렇게 경찰서장 두들겨 패고 막 이런 네네. 식으로 굉장히 근데 그 이름에서부터 브이크가 무슨 뜻이냐면 이 뿔이 달린 짐승을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브이크 황소 뿔이 달린 황소나 짐승의 수컷을 얘기해요. 그럼 뭐 우리가 보통 뿔 달린 애들은 싸납잖아요. 네. 그럼 뿔 달린 애들하고 제부슈킨이 원래 러시아어로 무슨 뜻이냐면 제부슈카에서 나왔어요. 소녀라는 뜻이에요. 아, 네. 그러면 바르바라를 놓고. 네. 뿔 달린 황소와 소녀가 싸워요. 네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네. 이름들에 다 상징 어떤 의미를 맞습니다. 부여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르바라 같은 경우에 대체 바르바라가 왜 갈까? 그 사람한테. 근데 뭐 그의 재산의 마음을 뺏긴다기보다는 어떤 삶의 어떤 선택? 어쩔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이 둘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실은 바르바라는 몸도 약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몸이 약해요. 왜냐하면 네. 이 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이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외투가 없죠. 제대로 된 신발이 없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게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는 외투라든지 신발은 패션의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실은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감기에 걸리고 그게 네. 결핵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르바라의 첫사랑 포크롭스키 그 대학생 포크롭스키가 나오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감기에 걸려서 네. 이제 결핵에 걸려서 죽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핵이 괜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걸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옷이 없어서 걸리는 거고 제대로 된 신발이 없어서 걸리는 네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신발과 외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그들의 그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런 가난, 사회적 불평등이 사람을 어떻게 그 영혼을 막 갉아먹고 파괴하는지도 보여주지만 또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소년다운 그런 어떤 심성, 따뜻한 어떤 연민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근데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한 또 감동을 주고 맞습니다. 또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읽어도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점을 놓치지 말고 봐야 될까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이 말하는 핵심은 네. 이렇게 가난이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네. 인간의 존엄을 이렇게 조금씩 무너뜨리는 힘이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품 속의 제부시킨도 그렇고 바르바라도 그렇고 되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도 굉장히 가난하죠. 그런데도 그 두 사람은 가난 때문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미래를 꿈꿀 수도 없어요. 오늘 살기가 너무 바쁘기 네. 때문에 미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존심마저 경제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씩 다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이 이제 180여 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나 꿈 뭐 이런 거보다도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꿈을 접고 관계를 포기하고 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제 친구도 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인간으로 네. 맞아요. 네. 그 앱을 통해서 막 그 선물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생일도 다 지워버리고 네, 생일도 지운데.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이제 몰리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동정의 대상으로만 그리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쓰고 존엄을 가진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 네. 얘기죠. 이때만 해도 좀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시베리아 유형 가기 전에 네, 맞아요. 작가잖아요. 어떤 이런 사회주의도 좀 신봉하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고 사실주의 입각해서 현실을 또 이렇게 고발하고 이러는 네네. 것 같은데 이 이후에는 이제 시베리아를 다녀온 이후에는 조금 사람이 좀 진영이 좀 바뀐다 그래야 될까요? 많이 바뀌죠. 그거죠.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어떤 느낌으로 그걸 좀 봐야 될까요? 완전히 짜르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친짜르주의자가 네네네네. 되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쓸 때까지만 해도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 해소가 되면 네.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다 행복해질 거라고 네네네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재미로 뭐 애들 20명 찔러 죽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4년을 살을 부딪히고 네. 살다 보니까 그때의 작가로서 굉장히 많이 성숙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게 절대로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는 걸 바탕으로 한 그 서구에서 들어온 사상, 네. 공리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이 해소되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네, 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4대 장편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 갔다 와서 쓰는 4대 장편은 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죠. 사람들이 복잡해요. 네, 그 과정에 이제 지하 생활자의 수기 저희 다음 회에 이제 읽어보면 네, 어떻게 그 사상이 변하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뭐 이렇게 좀 변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대로 도스토옙스키 그 작품들을 관통하는 그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도 봐도 알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가난하고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연민. 네. 그것은 그냥 도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런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눈이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바라보는 눈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그 25살 때 썼던 이 작품부터 끝까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왜 이렇게 없어요? 벌써 딩동댕 지금 수업 마치는 종이 지금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작은 서점 계절학기 첫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자, 오늘 함께 살펴본 가난한 사람들, 다독이분들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김정아 박사의 도스토옙스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상상이 현실이 되는 책. 현실이 미래가 되는 책. 한 권의 책을 펼치면 마주하는 세계. 창밖은 우주. Cause you're a sky
작은 우주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 한 권의 과학책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지구와 더 넓은 우주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 첫 시간, 이 과학탐험가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과 오늘 네. 함께 할 텐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탐험가는 맞는데요. 네. 그 앞에 과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흥미있는 곳들. 네. 네, 우리가 이를테면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뭐 그랜드 캐년, 네. 뭐 사막, 빙하, 극지. 네, 이런 곳들을 주제로 탐험을 많이 했었고요. 네. 뭐 간단히 뭐 예를 들면은 뭐 나사랑도 탐험을 되게 많이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화산학자, 그다음에 공룡학자,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현장에 가서 발굴도 하고, 네. 뭐 이런 작업을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과학자신 거예요? 과학자와 탐험가의 네, 경계에 있는, 네. 과학이 있는 곳에 네. 두 발로 뛰어서 가는. 맞습니다. 그렇게. 네, 발로 뛰는 과학입니다. 멋지십니다. 야, 이런 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책 소개를 해주실 텐데, 처음으로 골라오신 책이 뭘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그 빙하학자 신진아 박사가 쓴 빙하 곁에 머물기라는 책인데요. 네네. 이 신진아 박사님은 프랑스에서 빙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네. 네,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유일한 여성 빙하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얼핏 제목만 보면 딱딱한 좀 과학 얘기, 네. 뭐 빙하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한 사람이 어떻게 빙하를 만나고 또 과학자가 됐고 그리고 여러 번 흔들리면서도 네. 왜 다시 빙하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약간 과학 에세이 같은 그런 과학 책이라고 에세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과학 에세이가 또 굉장히 장르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네. 근데 빙하학이라는 게 있다는 걸 또 오늘 좀 처음 듣네요. 네, 사실 이 빙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오래된 학문은 아닙니다. 아. 네, 1960년대 이후로 이제 네. 지금까지 축되고 있는 학문이라서 예. 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신진아 작가님이 이제 막 극지연구소에서 막 연구원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같이 맞습니다. 막 그런 부류인가?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네. 또 극지연구소 하면은 되게 네.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가까운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남극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지 않고요. 네, 현장은 뭐 남극 북극에 있지만, 이제 그 송도에 있는 네. 극지연구소에서 이 신진아 박사님도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남극이나 북극의 빙하들을 분석을 해서 뭐 과거의 그 기후가 어땠는지, 그리고 과거의 뭐 온도 변화 추이가 어땠는지 지금까지, 네. 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네, 한국의 좀 독보적인 그런 네. 연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여성 빙하학자라고. 네,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네. 자, 근데 전 벌써 이 책을 골라오신 게 제 느낌에는 너무 덥고 그러니까 뭔가 좀 시원한 느낌으로 우리 청취자들과 만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가요? 네, 약간 그것도 맞습니다. 좀 그것도 네. 약간 작용을 했어요? 네, 요즘에 뭐 기후 위기 때문에 네. 너무 지금 날이 덥고 네. 열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 그래서 이제 좀 시원하라는 의미에서 네. 이 책을 고른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일단 그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서가에서 이 책을 딱 보시면은 이 빙하라는 단어 때문에 좀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또 뭔가 과학을 배워야 되는구나. 네. 뭔가 좀 내가 또 외워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뭐 빙하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에서는 분명히 다루고 있는데요.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은 정말 이 저자가 이제 빙하를 만나고 네. 연구자가 돼가는 과정.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 있는데, 네.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초반에는 이제 빙하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빙하 연구가 시작이 됐고, 또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뭐 기후이기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다라는데 네.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인들한테는 정말 생소할 텐데 네. 빙하학자들이 실제 빙하 연구를 하는 그린란드 네, 그 설원이의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그 한 과학자로서 네. 또 한 인간으로서 네. 이렇게 그 뭐 빙하학자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고뇌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아 있어서 네. 아마 처음으로 과학책을 접하시는 분도 그냥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의 이야기보다도 이제 빙하학자의 어떤 분투기를 다룬 맞습니다. 인간미가 막 넘치는 네.
제목은 빙하라에서 굉장히 추울 것 같지만 좀 따뜻한 어떤 맞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네. 그런 책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진짜 뭐 학술적이거나 어렵지 않다는 거 네, 미리 맞습니다. 좀 말씀드리면서. 네. 자, 우리가 빙하하면 이제 뭐 둘리가 빙하를 타고 내려와. 네.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빙하. 근데 사실 저기 둘리가 타고 내려온 건 빙하가 아니잖아요. 빙산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네, 빙하가 근데 정확하게 뭐예요? 네. 자,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둘리가 타고 온 거는 빙하가 아니죠. 네, 정확히 말하면 빙하에서 떨어져 나오는 빙산을 타고 그쵸, 네. 네, 한강까지 오게 된 예전에 건데요. 어떤 그 퀴즈쇼에서 이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냉동실에 있는 얼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쵸. 그 냉동실의 얼음은 물을 얼려서 만든 덩어리잖아요. 네. 근데 이 빙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눈이 쌓이고 압력을 받아서 네. 단단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얼음 덩어리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그 냉동실의 얼음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네.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꺼내서 움직이지 않는 그렇죠. 한은 그렇죠. 네. 움직이지 않는데 네. 이 빙하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빙하 자체의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중력에 이끌려서 이렇게 산 아래쪽이나 네. 바다 쪽으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네. 네네. 그래서 빙하의 그 한자 어원도 이 빙자가 얼음 빙자고 네. 그다음에 한자는 물 한자. 네. 네.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흐르는 얼음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군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빙하가 굉장히 먼 곳에 있고 굉장히 뭐 귀하고 희귀한 그런 어떤 물체처럼 느끼지만 우리 지구의 한 몇 퍼센트가 빙하로 덮여 제가 알기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지구의 거의 한 30% 정도. 그러니까요. 네, 빙하가 덮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점 그 빙하의 녹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고, 뭐 빙하의 뭐 시간표가 앞당겨져 있고, 그래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얘기할 때 네.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빙하인데요. 네. 과학자들은 이 빙하를 뭐 지구의 일기장이라고도 네. 하고 타임 캡슐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네. 이게 빙하 속에 이제 어떤 지구에 관련된 아주 소중한 기록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 빙하를 왜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냐면 그냥 나무의 나이테를 떠올리시면 그렇죠.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빙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이 내리고 쌓여서 만들어지는데 네. 그 쌓일 당시에 이 눈만 쌓이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당시 대기에 있던 뭐 미세먼지부터 해서 그쵸. 화산재 공기도 안에 들어가 맞습니다. 있을 테고. 다양한 것들이 같이 눈에 붙어서 네. 쌓이다 보니까 그 빙하 코어를 시추해서 연구를 하면 네. 과거에 지구의 대기 환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뭐 온도의 변화는 어땠는지 네. 그리고 심지어 핵실험에서 나온 물질까지도 빙하에서 발견이 돼서 핵실험이요? 네, 맞습니다. 지구의 그 정말 그 북극지방과는 먼 지역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근데 그게 빙하에 그때 흔적이 그 있어요? 분진이나 물질들이 빙하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와, 신기하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빙하가 요즘에 이제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녹아서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빙하가 녹아서 사라지는 거는 얼음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네. 지구의 그런 어떤 기록들까지 함께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빙하 연구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구의 그 아카이브 같은 역할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확합니다. 그게 지금 빙하가 이제 녹으면서 사라진다는 건 우리한테 크나큰 인류의 크나큰 손실이란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지금 빙하를 시추한다 그랬어요. 네네네. 우리가 이렇게 뭐 기름 시추하고 뭐 이런 네. 듯이 그 어떻게 시추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일단 그 빙하 시추가 시작이 된 게, 예. 빙하 시추랑 연구가 시작이 된 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랑 위스키 한 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나 왠지 위스키는 뭔가 이렇게 그쵸. 연상이 돼요. 아주 예전에 어디서 이거 뭐 북극에서 온 뭐 네. 빙하의 얼음이 하면서 이렇게 막 따라주고 이랬다는 거 기억이 있거든요. 네. 예. 일단 그 정리를 해보면은, 네네. 이 빙하 코어 연구의 시초는 네. 그 냉전 시대에 미국이 그린란드에다가 네. 비밀 군사기지를 만들 계획을 네.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빙하가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움직이니까 그 위에 기지를 만들어내는데 기지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지어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집안을 이제 좀 연구하기 위해서 네. 처음으로 코 작업을 했죠. 자, 근데 여전히 이제 빙하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서 더 이상 이제 군사기지 추진이 무모가 됐는데요. 네. 근데 그때 이 덴마크의 과학자가 그 뉴스를 접한 거예요. 자, 그 코 작업을 했다는데 그거 버릴 거면 나를 줘라. 그래서 그 덴마크 과학자가 처음 연구해서 당시 그린란드의 연대별로 어떤 온도의 변화 네. 이거를 처음 이제 알아내게 된 게
시작에 빙하에 대한 어떤 연구가 시작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빙하 시추코 작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65년도에 프랑스의 전설적인 빙하학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남극에 가신 거예요. 근데 남극에서 이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일한 낙이 이제 온도락 위스키 한잔 마시는 건데 그날따라 얼음이 떨어져서 이렇게 빙하가 있길래 네. 그걸 넣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얼음과 다르게 맛이 기포가 달라져요. 올라오는 거예요. 기포가 올라와요. 그렇죠. 그냥 얼음을 그 안에 넣으면. 공기가 얼려져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야, 이 공기를 연구하면은 재밌다. 지구의 과거 기후를 복원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빙하 시추 작업 네. 그리고 이제 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 시추라는 게 네. 이렇게 땅을 뚫고 들어가서 그 얼음을 이렇게 빼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 그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했던 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네네. 네, 거기 보시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에 시추 기술자들을 보내서 네. 거기에 이제 시추 코어 작업을 해서 거기에 핵폭탄을 심어서 이제 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 이게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네. 엄청나도 과학 기술이 그렇죠. 좀 일단은 빙하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추봉을 꽂아도 네.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틀어져서 이게 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정밀하게 네.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작업. 재밌네. 막 혼자 상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시추해가지고 이렇게 막 얼음 기둥 같은 걸 뽑아내고 그런 건데 그게 막 단층도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없으면 또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죠. 네. 혹시 우리 문 대장님도 네. 빙하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사실 제가 그 작년 9월에 네. 그 KBS 제작팀들하고 네네. 북극에 다녀왔습니다. 한 달 정도. 네, 예. 가서 이제 요즘에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이제 새로운 바닷길이 열린다. 북극 항로. 네, 거기 갔다가 이제 아이슬란드의 빙하에 갔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전에도 이제 그 빙하를 여러 번 탐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특히 좀 기억에 남았던 게 빙하 이름이 폴링 빙하였어요. 폴링이요? 흘러내리는 빙하. 영어로. 폴링.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찌 보면은 빙하라는 게 계속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빙하가 점점 사라지고 녹고 있고 점점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네. 나름 그 빙하가 이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요. 그런 생각 많이 들었죠. 그 정확하게 가신 그 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한 달 가까이 갔다 왔는데요. 한 달을 네. 북극에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이슬란드부터 해서 네네. 노르웨이, 핀란드, 그러니까 그 일대를 네, 국권들을 좀 취재를 했었죠. 고생하셨군요. KBS의 또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출동하신 우리 네. 문경수 탐험가님. 빙하 곁에 머물기 신진아 작가의 지금 책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신진아 이 박사님은 네. 이 작가님은 그린란드에서 이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연구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네. 뭘 밝혀내기 위해서? 네. 일단 그 신진아 박사님이 그 2019년도에 이제 빙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네. 그 전까지 한 번도 빙하 시추 현장에 가보지 못한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면은 빙하학자들은 무조건 현장에 가서 네. 빙하 시추코 작업해서 그거 분석하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 빙하 시추 현장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오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그 빙하 시추할 때 빙하학자도 중요하지만 시추 기술자의 능력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약간 그런 기술이 아직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많지가 네, 않다 네, 보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에 네. 드디어 이제 한국 대표로 그린란드 신부 빙하 시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이제 같이 협력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모임에 맞습니다. 같이 우리나라 대표로 가신 거군요. 그렇죠. 12개 나라들이 협력해서 네네. 하는 그 시추 프로젝트였는데 네네네. 일단은 그 그린란드 지도를 딱 연상하신 다음에 그린란드 정중앙에 해발 고도가 무려 2,700m나 되는 네. 그 설산 위에 이제 그 시추 장비를 집어넣어서 무려 2,700m나 되는 2.5km 이상 되는 네. 그 빙하를 뽑아내는 2.5km 아래에 있는 얼음을 꺼낸다고요? 그렇죠. 네.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신 거죠. 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 빙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네, 맞습니다. 평평한 어떤 그 땅이 아니라. 네네네. 와, 재밌다. 그러면 잠깐만, 그렇게 빙산에 그거 이제 시추를 해서 네네. 거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그 빙하를 시추하는 작업 자체도 네네.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뭐 이를테면은 2.5km 깊이의 빙하를 시추한다. 그러면 2.5km
50짜리 시추공을 한 번에 넣어서 빼는 게 아니고요. 네. 한 3m 정도 적게 내려가서 일단 빼낸 다음에 네. 또 그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2.5km 정도의 그 빙하의 바닥에 시술하기 위해서는 네. 이 같은 작업을 1000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한 번에 이렇게 어떤 기둥을 딱 뽑아내서 거기서 뭐 이렇게 그렇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다 오.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빙하 코어가 한 3m 정도 길이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네네. 그렇죠. 순서가 바뀌면은 이게 연구 데이터가 막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시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얼음하면 투명하잖아요. 네. 근데 빙하는 뭔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뭐 미세먼지, 공기, 화산재에서 이게 좀 약간 얼음이지만 색깔들이 좀 있단 말이죠, 미세하게. 네네. 좀 거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깊이 있는 빙하들은 네. 깊이 파면 팔수록 지구의 과거의 대기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를 복원한다고요? 네, 요즘 우리가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뭐 이산화탄소 농도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깊게 파면 팔수록 더 오래된 과거의 지구의 대기를 복원을 해서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변화가 어떤 사이클로 변해왔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일단 그 빙하 코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될 수 있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꼭 깊게 있는 빙하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이 표면에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표현인데 최근 그렇죠. 그러니까 흔적들이 있고 최근 아니에요. 데이터들이 네. 그 빙하에 남아 있을 테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표면에 있는 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단하게 다져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빙하 코어처럼 이렇게 얼음 덩어리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표면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수작업으로 눈을 삽질을 해서 그만큼 파내서 이렇게 그 벽면에다가 이렇게 채집 장비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또 시료를 채집을 해서 네. 네, 가장 최근의 지구의 어떤 대기의 어떤 변화들, 네. 네, 뭐 오염 물질 그런 것들을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한 몇만 년 전, 어느 정도, 과거 어느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그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네. 그 북구 그린란드의 빙하를 통해서는 약 한 18만 년 전, 18만 년 지구의 전. 과거의 와. 대기를 복원해서 네. 그 데이터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남극에서는 너무 약 신기하다. 80만 년 전. 80만 년 전이요. 거의 뭐 3,000m 가까이 간 거죠. 그래서 한 80만 년 전에 네. 그 데이터를 이제 복원해서 80만 년 전에 그 대기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렇죠.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결과죠? 뭐 이를테면은 그 남극 빙하 이제 80만 년 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이 지구 대기가 빙하기와 간빙기가 네. 수시로 교체를 했잖아요. 네. 10만 년 주기로 교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빙하기 때는 약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180 ppm. 그리고 간빙기 때는 280 ppm. 이런 주기가 되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됐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연구를 해서 보니까 최근에는 우리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420 ppm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말 그 산업화 이후에 정말 5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온실가스가 증가했다라는 거를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 지구의 지금 뭐 온실 효과가 정말 자연적인 게 아니고 그러네요. 인간의 어떤 산업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뭐 빙하가 녹고 있어요. 뭐 이런 걸로도 이제 좀 자극이 좀 안 되는데 맞습니다. 또 이런 네. 수치를 딱 이제 내밀면 네.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빙하 표면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빙하가 내는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다면서요. 만져보셨어요? 가셔서 네, 아이슬란드에서? 실제로 네. 이제 그 뭐 바닥에 귀도 좀 대보고 네, 네. 그리고 벽면에 있는 기포를 귀도 대봤는데 사실 들립니다. 네, 실제로 들리고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그냥 장비 없이 귀로만 듣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사실 2024년도에 KBS에서 빙하 3부작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는데, 네. 거기 보시면은 실제 이 빙하 연구가들이 이렇게 마이크 장비를 넣어서 이 빙하가 움직일 때 하는 그런 굉음들, 네. 그리고 기포의 소리들을 정말 리얼하게 잘 네. 담아내고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서 네. KBS 빙하 3부작을 참고하시면은 정말 좀 네. 교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어디 뉴스나 이런 데서 볼 때 빙하가 이렇게 막 무너지는 소리가 우르르 어마어마한 그렇죠. 굉음을 내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면 굉장히 인생 큰 경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지금 경험하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 문 대장님은. 네, 그리고 이제 빙하의 그 기포 소리도 소리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네. 이제 뭐 그 우지근 막 그런 네네네네. 그런 네. 소리도 들리고 무엇보다
정말 많은 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 빙하의 눈물이죠. 아, 빙하의 네. 눈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매일 녹아내리는 빙하를 관찰하고 지구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데이터를 계속 이제 접하다 보면 이 과학자들 입장에서는요. 네. 굉장히 좀 무력감을 느낄 것 같아요. 네. 책의 저자도 역시 어떤 이런 인간적인 고민을 좀 마주하게 되나요? 네, 사실 이 신진아 박사님 같은 네. 경우에는 그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보다 더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매일 그 빙하를 연구해서 분석해서 이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누구보다 그러니까요. 최전에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연구를 하면서도 그런 좀 뭐 자괴감이랄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문제들을 많이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좀 무기력감도 많이 느꼈고 우울감도 느꼈다라는 거를 책에 잘 표현해 놓으셨는데 그래도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동료들하고 계속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일주일에 3일은 채식을 또 하기도 하고 네. 또 그리고 옷을 자주 안 사고 네,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일상에서 행동으로 맞습니다. 옮기는, 네, 소소하게 그렇게 좀 극복했다라는 말도 네. 이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 지구의 흔적을 계속 보다 보면 미래가 이제 예측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과학자로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위기감을 누구보다도 느꼈을 테고 그걸 이제 또 행동으로 실천하고 네.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여성 과학자시잖아요. 네네. 아까 이제 저기 우리나라 최초라고 이제 네네네. 했는데 어떤 그런 여성이 이런 빙하학자로서 활동하는 데 마주하는 현실도 좀 그런 얘기들도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 빙하도 그렇지만 큰 카테고리로 보면 결국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 현장이 전부 뭐 사막, 뭐 빙하, 화산 네. 이런 정말 터프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뭐 남녀 성비를 떠나서 그러게, 누구나 네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런 네. 직업인 일인데 특히나 또 이제 여성 학자로서 그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토로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마다 또 동료들하고 연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도 네. 나도 이렇게 빙하를 연구하고 있지만 나도 정말 이런 부분이 힘들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이 과학이라는 분야도 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의 중요성을 또 이 책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빙하 곁에 머물기. 빙하에 관한 과학책이면서도 또 한 과학자의 삶을 담은 책인데요.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마지막에 이 책의 제목인 머물기라는 단어가 결국 이 머문다. 책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도 이제 마지막 파트에 특히나 이제 그 과학자로서 이런 뭐 힘든 과정들, 그 안에도 느끼는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이 박사님도 여러 번 좀 떠나고 싶고, 원래는 대기업 직장인이셨어요. 그러세요? 네, 그러다가 다시 자기가 이제 학부 때부터 연구하고 싶었던 이 빙하 연구자의 길로 들어섰다 보니까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시는 그렇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더 그런 갈등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책이 궁극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흔들리지 않은 네. 어떤 그 과학자의 성공담이라기보다는 흔들리면서도 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머무는 한 과학자이면서 한 직장인의 네. 어떤 일상 분투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준하 작가님의 메시지가 그렇다 하면 네. 오늘 우리 문경수 탐험가님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으세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극지를 탐험을 하면서 네. 많이 느꼈던 게, 정말 우리는 이제 빙하가 녹는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네. 우리 밖의 일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이 네, 느끼는데, 네, 네. 실제로 이제 작년에 아이슬란드에 갔을 때 한 이제 빙하 전문가를 만났는데, 네. 그분은 정말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이름이 네. 얼음이 많아서 아이슬란드인데, 네, 네. 이 얼음이 다 사라지면 나라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이렇게 뭐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네.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것들을 더 많이 체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통해서 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기후변화 이런 문제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고 네. 정말 우리 일상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신진아 박사님은 연구자로서 이 빙하 곁에 머물면서 네. 우리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과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네. 좀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 네. 정말 남녀노소 뭐 나이 상관없이 좀 모두가 좀 접하면 좋을 책이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드네요. 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 책과 어울리는 노래
골라오셨죠? 네. 네. 신진아 박사의 마지막 최종 목적이 네. 남극에서 가장 깊은 보스톡 빙하를 시추하는 현장에 가보는 거다라고 네. 이 책에도 적혀 있는데요. 근데 이 흰수염, 그 YB의 흰수염 고래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흰수염 고래가 실제 남극 그 해안가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남극 현장에서 이렇게 그 빙하 시추를 하게 될 이 신 박사님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좋네요. 네, YB의 흰수염 고래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경수의 창밖은 우주. 오늘은 신진화 작가의 과학 에세이 빙하 곁에 머물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책 그리고 또 선곡도 너무 찰떡처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문 대장님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수 탐험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